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 지역에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섞인 연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가시거리가 200m도 되지 않습니다.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 지역은 오늘 하루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의 다양한 장소들에서 크고 작은 감염 사례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200명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수도권과 광원권에는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갈 수 있음을 알리는 예비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여행업계 1위 업체인 하나투어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완전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정부 고용 유지 지원금이 끝남에 따라 직원들은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부 산업장관 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기는 문제가 핵심 안건입니다. 한진그룹이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인수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행 연 24%인 최고금리를 20에서 21% 수준으로 3, 4%포인트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 시장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을 막는 것이 관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에서 조작으로 이겼다고 했다가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했다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승복한 게 없다고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미국 내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 초대 비서실장은 지금으로서는 각 주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짙은 안개가 오늘도 한반도 서쪽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새벽 한때 서울 서초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0 마이크로그램, 세종시 북앙면은 6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지금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는 가시거리가 200m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짙은 안개가 낀 날 아침에 도로에서 또 사고가 많이 나죠. 오늘 아침 상황 미리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 좀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베이징 등 중국 동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는 북서 기류를 타고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와 국내 오염물질과 합쳐집니다. 한반도 서쪽 지역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닷새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입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1 마이크로그램, 세종시는 5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대기가 안정되고 미세먼지에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오늘 아침 가시거리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새벽 5시 기준 경기도 이천의 가시거리는 70m, 강원도 횡성은 60m에 불과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상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됐습니다. 일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사전에 운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지속되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이후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연속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2달여 만에 가장 많은 85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산세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겨울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는 85명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광복절 집회로 확진자가 급증하던 9월 2일 100명이 넘은 뒤 2달여 만에 가장 많습니다. 서울은 한때 10명대로 떨어졌다가 이달 들어 다시 50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지역 감염 사례는 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동대문구의 에이스 희망케어 센터에선 65명, 성동구에 있는 금호 노인요양원에서도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파구의 잠원의료기와 강남구의 CJ텔레닉스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도 36명으로 늘었습니다. 특정 시설 중심의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는 서울 곳곳에 있는 병원, 직장, 카페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의 확진자 증가가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 이 유행의 증폭이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아주 폭발적인 환자 발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의 상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곧바로 단계를 올리지 않고 먼저 예비 경보부터 내렸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방역 사령관으로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거리두기를 당부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을 때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그 전에 증가세를 꺾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단계를 올리는 대신 수도권과 강원도에 예비 경보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1.5단계 올리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다음 주에 약속 줄인단 말이에요. 예비경보 이런 예매한 거로 표현하면 안 되고 그냥 명확하게 해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야구장 등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 대부분은 입장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끼워 앉아야 합니다. 정부는 고령층 환자 비율과 중환자 병상 여력 등 다른 지표를 고려해 단계 격상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 당부한 것은 식사 모임 자제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벌써부터 송년회와 같은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사 자리는 최대한 피해달라는 겁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 만난 자리에서도 바이러스가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카페입니다. 임시 휴점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지난 6일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어제까지 모두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 인제군에서는 지인 모임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모임 참석자부터 시작한 감염은 가족과 동료로 퍼졌고 모두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간의 모임에서는 대화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기가 쉽습니다. 지방이어서 그런지 더 약간 경각심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작은 동네 카페라서 그런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모임에서 시작된 감염이 다시 가족과 직장으로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아지는 송년회도 걱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산밀 환경은 철저히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모임이나 회식 있을 때 생각해라. 이 산밀 환경이냐. 환기가 안 되고 실내에서 다수가 밀접 접촉하고 그 안에서 마스크 벗고 말하거나 노래 부르거나 이런 환경은 위험하니까 그런 환경은 피하라. JTBC 서영지입니다. 미국에서 대선 결과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늦게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곧바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정확히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온 9시에 트위터를 통해서 그가 이겼다. 왜냐하면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이다라고 남겼습니다. 바이든이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처음 쓴 거라 언론의 관심을 상당히 받게 됐는데요. 직접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Again, his reasons are wrong, but he says he won. So is that a sign the president is finally going to give in? 네. 트위터 글로만 보면 바이든의 승리를 실제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과연 승복하겠다는 그런 의도일까요? 예,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해당 트윗에서도 선거가 투명하게 감시되지 않았고 또 전자투표기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1시간쯤 뒤에 다시 글을 올려서요. 가짜뉴스 만드는 미디어들 눈에나 그가 이기게 보인 것일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승복한 게 없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틀 전에도 백악관 로즈가든 행사였죠.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음에 어느 행정부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식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내비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선거 조작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하고 있지만 상황을 뒤집기는 힘들다는 판단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곳곳에서 충돌도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끝났습니까? 예, 선거 조작을 주장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외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오늘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매체에 따라서는 수천 명 혹은 또 수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분명한 건 이 워싱턴에서 상당한 인원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들과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흉기에 찔려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고요. 또 총기 소지자 등 20여 명이 체포됐다고 이곳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지지자들도 다 돌아가고 현장은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시 영상을 보니까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요. 미국 내 하루 확진자 수는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한국이 200명 이상씩 지금 매일 확진자가 나온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8천 명 정도 수준이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하루에 이보다 6배 넘는 확진자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전국적으로 병원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정부와 협력하지 않으면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별다른 조치가 없게 되자 이제 바이든 정부의 바이든 당선인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인물이죠. 론 클레인이 방송 인터뷰에서 각 주정부 또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곳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항공 여행업계고요. 어려워진 회사의 자구책으로 직원들 휴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무급 휴직을 더 이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주는 것도 이제 끝나서 다음 달부터는 직원들이 아예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하나투어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전 무급휴직에 돌입합니다. 지난 6월 이미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그동안은 정부 지원금으로 기존 60% 정도의 월급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이 끝납니다. 이에 내년 3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월급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현재 하나투어는 전체 직원의 10%가량만 남겨 운영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여행업계 전반의 시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NHN 여행박사는 직원 209명 중 220명가량이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300여 명인 여행부문 직원 중 3분의 1에 대해 희망퇴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투어 측은 희망퇴직 등 감원을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행업 시장 상황을 주시한 뒤 내년 4월부터는 유급 휴직 전환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려워진 항공업계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국내 1, 2위 항공사가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정부가 오늘 산업장관회를 열고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방안을 논의합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장관회의를 엽니다.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오늘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면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입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비 정비 조직을 분리해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항공업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대형 항공사에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까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3조 5,40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대한항공도 1조 2천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한진칼도 오늘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논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국적 항공사가 통합되면 항공기 대수 259대, 자산 규모 40조 원을 보유하게 돼 세계 10위권의 항공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조은태 회장 특혜 논란 등 장애물도 적지 않습니다. 한진칼 주요 주주인 주주연합 측 강성부 KCGI 대표는 산은이 확보할 지분이 조은태 회장 등 기존 경영진의 우호 지분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구조 조정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지금의 법정 최고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18년 전 연 66%였던 법정 금리가 6차례 내려가면서 2년 전에 연 24%가 됐었고요. 이걸 이번에 연 20% 정도까지 내리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너무 많이 내리면 불법 대출 시장이 또 커질 우려가 있고 적정선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준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폭을 논의합니다. 현행 연 24%를 20에서 21% 수준으로 3에서 4%포인트 내리는 안이 유력합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서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10%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큰 폭으로 낮출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줄어들면 대부업체 등이 저신용자들에게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럴 경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또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많았던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 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앞서 워싱턴을 연결해서 미국 코로나 상황도 전해드렸는데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각 주와 지방정부에서 대처를 해달라는 건데요. 각 주에서 조치들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미국 전역이 감염 핫스팟이다. 이런 전문의의 말도 나왔다고요? 예, 보통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확진 숫자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난 금요일 18만 4천 명이 확진된 데 이어 토요일에도 16만 6천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지 6일 만인 일요일에는 누적 확진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토요일 기준 입원 환자가 7만 명에 가까워서 지난 4월과 6월 6만 명이 입원했던 기록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병상뿐 아니라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라 일부 병원에서는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계속 일하도록 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CNN이 인용한 응급의학 전문의 레나 웬 박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미국 전역이 감염 핫스팟이라고 말했는데 주정부들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타주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오레곤주에서는 레스토랑 안에서의 식사를 금지하고 6명 이상의 모임도 막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연방정부 차원의 봉쇄 조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주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와서 그래도 언제쯤에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러 전망들이 나옵니다. 내년 겨울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한 사람은 지금 화이자와 백신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CEO네요.
우구르사인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 15일 영국 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이 언제쯤 효과를 보일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백신을 공급하기 시작해서 우선 내년 4월까지 3억 회분을 공급하는 게 목표라면서 여름에는 감염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가을까지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there are a number of vaccine companies helping us to increase the supply and so that we could have a normal winter next year. 지난주에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가 백신 중간 평가 결과 90%의 효능을 보였다고 밝혀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백신의 운송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쉽게 변이하는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야가 일요일인 어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후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여의도 국회 앞에 사무실을 내고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선 준비를 위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힐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의원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은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 등을 만나서 한미 동맹과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대부분 휴대전화를 이제 집에서도 쓰면서 집 전화는 거의 쓰지 않죠. 관련한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집에 유선 전화가 있는 가정에서 3명 가운데 1명꼴로만 실제로 이 전화를 이용하고 있었고, 집 전화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0%였습니다. 4명 가운데 1명은 5년 안에 유선 전화를 해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최종 검증 결과를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법제처에서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었고, 이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백지화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주 안에 정부의 전세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모레 열리고 난 뒤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세난 대책으로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군과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간인 확진자와 접촉한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 간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국방부 영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8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어제 경북 북부 지역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7시쯤 청송군의 한 주택 창고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져 산림 0.2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저녁 7시 반쯤에는 안동시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밤늦게까지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낮 충남 공주시의 한 농토에서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차 안에서 40대 운전자가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화재 원인과 운전자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리는 예비경보가 강원권에도 내려졌고, 코로나 확산으로 강원도 내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한탄강 무리길 트레킹도 연기가 됐고,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이던 대관령 눈꽃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국립공원 107개 탐방로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통제가 됩니다. 겨울철 산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설악산 오색에서 대청봉 구간은 전면 통제가 됩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집을 공개해서 건물주 논란에 휩싸인 혜민 스님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면서 다시 공부하고 기도에 정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추미애 장관이 나오는데요. 법무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추 장관과 관련해서 특활비 논란, 그리고 휴대전화 잠금 강제 해제 검토 논란 등에 대해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코로나로 전면 취소가 된 예비군 소집 훈련을 대신하기 위해서 온라인 훈련을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내년 2월까지 희망자에 한해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의 학교 급식 조리사들이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서울시 교육청과 노조가 오늘 막판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한반도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계속 유입돼 국내 오염물질과 합쳐지면서 미세먼지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강원 영서와 전북의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짙은 안개까지 겹치면서 오늘 아침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 중부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를 밑도는 곳이 많은데요.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아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오후나 밤부터 차츰 비가 시작돼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6도, 광주 9도, 부산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와 대구 20도, 광주 22도로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인천 소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주꾸미 조업을 하던 배가 뒤집혀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된 4명 중 1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나머지 선원 3명을 찾기 위한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12톤 크기 어선이 거꾸로 뒤집힌 채 물에 떠 있습니다. 배의 양옆엔 바다 밑으로 더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 공기주머니가 설치돼 있습니다. 산소통을 맨 잠수요원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주꾸미 조업을 하던 어선이 뒤집힌 건 지난 14일 저녁 6시쯤입니다. 소연평도에서 남서 방향으로 약 43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선원 1명은 인근 어선이 구조했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선 이후 1명이 더 발견됐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지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입니다. 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선 등 배 18척과 항공기 9대가 투입돼 지금도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뒤집힌 어선은 그물을 이용해 조업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바다에 던진 그물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자 주변의 다른 선박에 밧줄을 연결한 뒤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뒤집혔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색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사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맞은편 차량 2대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당시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뒤에 있던 다른 차량 2대도 함께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형마트에 물건을 배송하던 기사 65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긴급 조치 후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배송대행 회사 소속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3살 배기 아들을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때린 베트남 국적 엄마 27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아들의 상처를 본 지인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다가 아들이 전신에 타박상을 입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같은 베트남 국적의 19살 남성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무력 분쟁을 이어가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평화협정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완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르메니아는 패전의 아픔과 극심한 내부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위치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켈바자르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살던 주택 수십 채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휴전 합의에 따라 아르메니아군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자 오랜 기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오던 아르메니아 주민들도 한을 품은 채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국인 아제르바이잔에 자신의 집을 내어줄 수 없다며 삶의 기억들이 담긴 소중한 집에 스스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기 전 수도원에 함께 모여서 슬픔을 나눴습니다. 켈바자르 마을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gen krajštank, čana paizgādi tasniktiv nemīšum. Kakta kaniri šara nežamanak vodko vaisaril mekinamiru parčem gudnumasilu. Šāds anırtanumik miras patmakan. 지난 13일 아르메니아 수도 에레반에서는 항복에 가까운 휴전에 합의한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이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파슈난 총리의 관사 로비 유리창을 깨뜨리고 시위대 일부는 명패를 뜯어냈습니다. 외신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분노한 군중들에게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파슈난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Мы пришли сюда, требуем отставку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Никола Пашиняна. Он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является первый предатель своего народа, сво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러시아는 앞으로 5년 동안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주민들이 떠난 마을에 러시아 군인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파슈난 총리는 휴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것이라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야권 지도자 10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보 당국은 이들 중 몇몇이 총리 암살을 시도하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한 혐의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복에 가까운 휴전 합의 이후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아르메니아의 상황, 유라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휴전 합의에 항의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야권과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스탈린의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1920년 아르메니아가 소련에 편입될 때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아르메니아 영토였고 인구의 80%가 아르메니아인, 나머지 20%가 아제르바이잔인이었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이 스탈린에 의해서 1924년 아제르바이잔으로 행정권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아르메니아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지만 스탈린 철권 통치 소련 시대에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외세 속박에 시달렸던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영토 문제는 무엇보다 민감한데요. 특히 이웃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감정은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종교 문제까지 겹쳐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과 야권이 반대하는 이번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휴전 합의는 아르메니아 군이 참패해서 허무하게 1994년 점령한 지역들을 아제르바이잔에 되돌려 주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배후 세력으로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터키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고 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로 100만 이상의 학살을 경험한 아르메니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뼈아픈 휴전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휴전 합의는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족 감정에 불을 붙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파슈난 총리는 야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있고요. 총리 암살 시도에 정권 찬탈 혐의까지 묻는 등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파슈난 총리의 현재 속내는 어떨 것으로 보세요? 아제르바이잔과 갑작스러운 교전에 패배한 파슈난 총리는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맞이했다고 생각됩니다. 파슈난 총리는 지난 2018년 기존 정치 세력의 부패와 독재에 맞서 아르메니아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93년에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전쟁에도 참전했고
언론인으로 아르메니아 민주화에 헌신했고 미국과 EU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개혁적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번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굴욕적인 휴전 협정을 체결해서 아르메니아 민족 감정에 불을 붙였고 실각 위기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파시난 총리 입장에서는 당분간 정권 유지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랜 민주화 운동 경험으로 아르메니아 전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아르메니아 민주화에 이바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파시난 총리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역시 국민들과 야권의 분노도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고요. 전쟁에 시달리다가 이번에 내부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아르메니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당분간 아르메니아의 전국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적으로 미국과 EU가 지지하는 파시난 총리와 러시아가 지지하는 야권 세력의 대립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이란이 지지를 받는 아르메니아, 터키의 강력한 후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카스피해를 놓고 벌이는 석유 패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카서스의 유대인으로 불리는 아르메니아인들은 다시 나그르노 카르바흐 지역의 회복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유대인과 비슷한 결집력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더해서 기독교와 무슬림의 대립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국내 정세보다 국제 정세가 더욱더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평화협정이 성사되고 총성이 멈춘 지 일주일 만에 아르메니아는 다시 내부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에게 진정한 평화는 언제쯤 찾아올까요? 아르메니아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구 규모가 전 세계의 30%, 그러니까 3분의 1인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에 해당 나라들이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 나라가 들어가 있는 RCEP이라는 이름의 협정이 최종 타결이 된 건데요.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무역에서 받는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부담이 될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입장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서명한 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15개국입니다. 참가국의 총 인구는 22억 6천만 명, 무역 규모는 5조 4천억 원. 8년 전 협상 시작 당시에 참여했던 인도가 빠졌는데도 전 세계의 30% 수준에 달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한국으로선 최초로 일본과 FTA를 체결한 효과도 생겼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관세 장벽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때 최대 40%까지 내야 했던 관세가 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RCEP이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협정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은 그동안 탈퇴했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CPTPP 가입을 요구받게 되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곤란해지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RCEP과 CPTPP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TF 소속 의원들은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책이 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수용이 되고 상호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JTBC 심소희입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 현실인데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서 숨진 한 노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건설사에서는 숨진 노동자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에 낸 문서에서 의심이 드는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아버지. 그러나 목격자나 CCTV, 블랙박스조차 없었습니다. 남은 건 숨진 아버지의 작업 복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인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죽였냐. 결국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건설사인 경동건설과 건설사 임원 등이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건설사는 숨진 정 씨에게 안전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낸 문서가 바로 관리감독자 지정서입니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 등 일체 업무를 정 씨가 맡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아래 담긴 정 씨의 자필 서명과 사인. 아무리 봐도 이제 아버지 필적이 아니길래 지읒자도 그렇게 쓰셨던 분도 아니시고 시옷자도 그렇게 쓰셨던 분이 아닌데 여권에 기록된 필체와 비교해 문서 감정을 해보니 이 서명은 정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 씨의 서명을 사후에 위조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대해 경동건설 측은 정 씨가 속한 하청업체에서 받은 문서라며 책임을 하청에 돌렸고 하청업체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분과 좀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해당 건설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법원의 선고는 다음 달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주민 4명 가운데 1명이 전과자인 곳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어서 딸기 농장에서 딸기잼을 만들어도 불법인 곳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유인숙 씨는 3천만 원을 들여 조리시설과 나무 책상 등을 들였습니다. 딸기를 따서 잼이나 주스를 만드는 체험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이런 딸기 체험장이 불법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한강 상류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재료를 가공해 음식을 만드는 건 좀처럼 허가가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병에 담고 끓여서 일단 뚜껑 닫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잼 만드는데 우리가 왜 오염이 되는 건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조안면 주민 4명 중 1명은 전과자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활동도 힘든 조안면에선 건물 하나를 새로 짓는데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강을 사이에 둔 건너편 양수리에는요, 고층 건물들로 빼곡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개수도 제한을 받는 조안면과 달리 강을 따라 음식점이 늘어섰습니다. 대형마트도 들어왔습니다. 조안면 주민들은 약국이나 목욕탕을 가기 위해 수시로 다리를 건넙니다. 환경부는 보호구역이 지정될 때 이미 개발이 돼 있던 양수리 일부가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민들은 같은 강을 사이에 뒀는데 한쪽은 이미 개발했다고 규제가 없고 나머지만 강하게 규제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주민들은 물오염과 큰 상관이 없는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한동안 100명 안팎에 머물던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주말 이틀 연속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예비 경보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있잖아요. 이 CEO가 내년 겨울이면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반길 만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물론 특정 회사의 제품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기는 좀 아직은 이릅니다만 그 독일 그 화이자하고 독일 엔바이오텍 포함해서 그 외 다른 모든 그 백신 제조 생산 어떤 형태든 간에 내년 상반기면은 전 세계에 백신이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거의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서 내년 하반기 겨울쯤 되면은 최소한 지금과 같은 팬데믹의 상황은 없을 것이다. 즉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도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 우리 국민들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시작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고요. 다만 백신이 처음 공급됐을 때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이 많이 안전성에도 우려를 해서 맞지 않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디부터 먼저 백신을 공급해서 맞춰드려야 되는지 접종을 해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은 좀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때가 될 때까지는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요. 거리 두기 또 방역 활동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려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틀 연속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지난 일주일간 평균 서울 수도권만 하더라도 122명이 계속 나타났고요. 네. 그 전주에 비하면 88명이 증가한 게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며칠간은 전국적으로 200명이 넘어서 이 증가 추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수도권 경기 지역뿐만 아니고 지방으로도 이렇게 소규모 산발적 감염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 부분은 좀 우려되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이 경보 단계를 좀 상향한다든지 사회적 거리 단계를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빨리 시작하는 걸 좋겠습니다. 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이 겨울철을 맞이해서 확산이 또 제2의 제3의 그 유행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논의를 필요하고요. 특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 대규모 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겨울을 앞둔 계절적인 요인이 강합니까? 아니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근에 완화한 것이 이유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겨울이라는 겨울의 계절적 특성이 우선 가장 큰 원인일 것이고요. 그 부분이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즉 밀폐된 공간에서 야외가 아닌 이런 곳에 자꾸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밀집해서 장시간 같이 있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오히려 큰 것 같고요. 거리 두기 완화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죠. 네, 강원 지역의 확진자 수는 이미 1.5단계로 거리 두기를 상향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충족을 한 상태고요. 네네. 수도권도 이제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당장 1.5단계로 상향하지는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비 경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지금 3단계가 5단계로 세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비 경보라는 것도 생각할 정도로 그냥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런 신중한 태도는 아무래도 상향을 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해볼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운영의 묘를 좀 봐야 되는데 앞으로 며칠간의 그런 신규 확진자 발생자 숫자를 쳐다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 200명대를 유지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며칠 동안 계속 200명대라든지 그 이상 더 늘어나게 된다면 1.5단계 상향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1.5단계 상향 조정은 제가 지금 현재 그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런 1.5단계 혹은 더 나아가서 2단계로 갈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국민뿐만 아니고 정부 방역 당국 모두 또 의료계와 같이 공조하는 뭔가 사전 준비를 뭘 해야 될지를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단계, 2단계로 갈 거다 이렇게 경고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뒤로 확실히 많은 국민들의 긴장감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송년 모임이라든지 가족 모임, 또 친구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확산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보는데요. 국민 입장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해야 되는데 특히 송년이라는 특성상 모임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은 그냥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개인적인 송년 모임은 벌써 취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부분 분명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요. 의료계는 이 공조를 통해서 이 치료 환자가 증가해서 치료자가 많아지는 경우에 대비한 중환자실 확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부분 논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배분 문제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환자가 최근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건 뭐 반드시 준비를 미리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방역당국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신문 칼럼을 쓰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비난이나 뭐 낙인 찍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간 중심의 뭐 따뜻한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죠. 뭐 좀 끝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비난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보다는 따뜻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포용하는 이런 방역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마스크만 하더라도 너무 마스크에 집중하는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다 서치했을 때 우리나라 마스크 착용률은 94% 정도입니다. 전 세계 가장 높고요. 전 세계 평균이 7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외에 좀 통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그동안의 이런 뭐 이 방역 정책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 좀 더 잘하는 거 하기 위한 포용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그런 방역 정책 오히려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면에서 이 격리 조치라든지 추적하는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환자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네. 겨울에서. 그래서 치료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중환자실 확보라든지 하는 치료 역량 확보와 이제는 이 확진자 숫자와 중환자 숫자에 좀 더 초점 맞춤이 필요하겠다. 또 그 외에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지금도 그래왔습니다만 정부 주도의 방역에서 국민 주도의 방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 마스크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스크 잘 쓰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잘 지키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7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한 코로나19 대책이 나왔습니다. 격리 중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도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오는 목요일부터는 수능 특별 방역 기간도 시작됩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원가엔 학생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또 하나의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제 막판 다 왔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학교 나가는 것도 좀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애들이 또 불안감이 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미뤄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저희는 계속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막 조심해라 하고 계속 소독 자주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걸려서 오니까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 좀. 수험생 못지않게 불안한 사람들은 바로 부모들입니다. 형제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간혹 생기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곳에서 서로에게 전파를 해줄까 그런 점이 가장 염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행여 코로나19에 걸리거나 또는 격리되는 일입니다. 교육부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했습니다. 확진 수험생이 응시할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전국의 총 29개소 120여 개의 병상을 우선 확보했고 또 수능 2주 전부터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원과 교습소 또 스터디 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학원 등의 아예 대면 교습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수능 시험까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입장을 북한이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내놓지 않고 있어서 언제쯤 또 어느 정도로 북한에서 언급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거의 한 달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긴 했는데 미국 얘기는 없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그러죠?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중국의 6.25 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 참배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6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온 김 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북한은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에 지난달까지 모두 12,000명을 검사했고 전부 음성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해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지 일주일 넘게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번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던 그 영국의 존슨 총리가 자가격리에 또 들어갔다고 하는데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고요? 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 15일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존슨 총리는 트위터에 이 사실을 밝히며 증상은 없지만 자가격리 규칙을 따를 것이고 코로나 대응 등 업무는 총리 관저에서 계속 볼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존슨 총리와 접촉한 확진자는 리 앤더슨 하원 의원으로 이들은 지난 목요일 아침 총리 관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에 감염됐었는데 건강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4년) 전 구의역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세상을 떠난 19살 청년의 이야기.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어두운 실태를 보여줬죠. 곧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게 될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줄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노동의 의미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알기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서 비롯됐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며 일한다는 뜻의 근로자나 다소 부정적인 어감이 펴져 있는 노동자 대신에 노동인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안하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청소년들이 일터로 나가게 될 미래에는 부디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길 소망하는 저자의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독립적인 두 남녀가 일상을 꾸리고 채워가는 이야기, 뮤지션인 두 부부가 만화와 글로 담아냈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도 없고 서로 너무 다른 두 사람,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들만의 규칙을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운명처럼 만난 반려견과 함께하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순간들, 완전하지 않아도 가까이 존재하는 행복,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백인과 흑인의 사랑이 법으로 금지됐던 80년대의 남아공. 그의 출생 자체가 법을 어긴 증거였지만 지금은 인기 코미디언이 된 트레버 노아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차별과 폭력, 그리고 가난과 계부의 학대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의 어린 시절. 이후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되기까지 절망 속에서도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그의 인생 역전기를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 지역에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섞인 연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가시거리가 200m도 되지 않습니다.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 지역은 오늘 하루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200명을 넘겼고 겨울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바로 올리지 않고 수도권과 강원도에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을 때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그 전에 증가세가 꺾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여행업계 1위 업체인 하나투어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완전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이 끝남에 따라 직원들은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는 방안이 오늘 열리는 정부 산업장관 회의에서 논의됩니다. 한진그룹이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혈세 투입 논란도 있고 결정 이후의 절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